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 그 다음에 주요 이슈들, 그 다음에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경제 지표나 이런 그 매크로적인 거시경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흐름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경제 지표들이 다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가, 고용이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 좋게 나왔습니다. 물가 지수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 2%대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미국 연준에서. 근데 2%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을 결정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은 연속적으로 3번 정도는 0.25%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많이 낮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슈들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뛰는 것이 채권 가격입니다. 안전자산으로의 회피도 있고요. 금리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보잉 파업의 피해랑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조금 실업 관련돼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지난주 시장을 봐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큰 자산입니다. 다른 증권사에도 아마 이 HTS에서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있을 텐데요. 자, S&P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 여러분들 채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지금 최근에 달러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통화는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달러를 구성하는 상대적인 가치 중에 통화에 유로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강세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한 것도 달러의 강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화가 또 약세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시 달러에 대한 강세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통화 정책은 미국의 연준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 한 번에 바꾸거나 한 번에 막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쭉 흐름을 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골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홍콩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거를 개별 종목으로 보시다 보면 이렇습니다. 다 쭉 올라가고 있는 주요 지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급락한 후에 이제 횡보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타날 수 있고, 계속해서 오르는 통화, 그 다음에 이런 잡주 같은 느낌의, 여기서 사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튜브에서 엄청 방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완전 폭락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폭등 폭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주도 그렇고 한눈에 주식 종목들의 흐름 자체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큰 흐름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요렇게 조금 작아지는 흐름, 점차 작아지는 흐름으로 수렴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마침 또 그 좀 공교롭게도 일목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구름대에서 아주 난타전을 벌일 겁니다.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 자체로서는 힘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를 좀 봐야 되겠죠. 시장 이슈 중에 제가 지난주에서 가장 원픽으로 뽑은 기사입니다. 10월 15일 날 보도자료고요. 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까지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범정부 총력 지원. 진짜 이름도 참 어떻게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자,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자료일 거예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 개요를 보면 이런 이제 분들하고 삼성전자 부사장하고 하이닉스 부사장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TSMC와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폭스콘,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AI의 핵심적인 대기업들과 삼성전자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요 지금 고객이 없어서 파운드리 공장이 놀고 있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객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TSMC는 공장이 모자라서 전 세계적으로 6개 정도를 더 짓는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9조였고요. 3분기에 TSMC는 반도체 한 부문만 13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점차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셨을 텐데, 자,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공장 더 지어가지고
용인인가? 용인 어디에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삼성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인프라를 건설해라, 세금을 더 깎아줄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사활을 걸고 투자 맞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HBM 반도체를 향후 2년 동안은 일단 안정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들어갈 길이 지금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메가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는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국가가 지원해 주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고 지원해 주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은 오너 리스크가 있죠. 우리가 애플의 팀 쿡 CEO의 가족 관계 아시는 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맨날 TV에 나오는데 가족 관계 아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은 사돈의 8촌까지 전부 알게 되고, 중소기업은 제가 그 몇몇 회사를 얘기하려다가 사진을 지웠는데 회사에 막상 가보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급등 급락하는, 그리고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실제로 화성 이런 데 공장에 가보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내가 이런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수익에 이제 생존 경쟁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사실 어떤 혁신과 어떤 변화와 또 뭐 꾸준한 상승과 배당을 추구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리스크와 정책 리스크가 늘 노출되어 있는 이제 코스피와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의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걸 투자하는 국내 주식에서 최대한 빠르게 해외로 넘어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겪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하락, 감히 전 국민 손실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훈련의 끝. 이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버티시는 게 훈련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들은 빠져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빠져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탈출하는, 이제 최근에 5만 전자에서 들어가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6만 7만 전자에서는 힘들어도 5만 전자는 또 메리트가 있는 가격 국면 아니겠습니까? 좀 또 우리가 뜨거운 심장들이 또 있잖아요. 탈출하는 그 신호는요, 외국인들의 3일 이상 수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2% 이상, 표준 편차를 보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대략 한 2% 수준에서 아래 위로 변동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거의 뭐 한 80% 되는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유의미하게 2% 이상 3일 연속으로 올랐을 때가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때 나와서 뭘 사느냐 하면은 다른 종목들을 사는 거죠.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이슈 하나, K뱅크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자, K뱅크가 지금 상장을 벌써 두 번째나 철회를 했거든요.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미친 짓입니다. 정말 제가 공모주에 대한 그 손님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한 4년 넘게 진행을 했었어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아무 페이지나 퍼도, 이거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공모주 전용 사이트입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데요. 아무 페이지나 퍼와도 이거 보세요. 시초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냥 청약만 받으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청약만 받으면 아파트처럼 무조건 청약가 대비해서 아침 시작가는 40%, 30% 생각보다 크죠. 물론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부자들의 어떤 전유물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소액주주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잖아요. 몇십만 원, 몇만 원 버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청약의 흥행에 약간 이제 숟가락을 얹는 형태로 이런 잡주들도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현재가거든요. 공모가 대비 등락률입니다. 시초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장을 해놓고 나서 보면, 현재 시점을 돌아보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게 뭐냐면 다 뻥튀기라는 소리예요. 뻥튀기. 이게 코스피의 청약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최근에는 또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며칠 안 됐죠. 자, 근데 보시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건 정말 실제로 완전 경험담인데, 청약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상장일 있잖아요. 상장일. 실제로 주식 시장에 상장되는 날에는 아침에 제 컴퓨터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한 30명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9시 땡 하면 자기들 걸 주문 먼저 넣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초가에 바로 매도하겠다라는 저 손님만 해도 30명이 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상장하고 나서 막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물려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물타기에서 물리고
떨어졌다 생각해서 물리고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공모주라는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런 청약 시장에 근데 물론 싸게 나와서 좋은 종목들을 싸게 해주면 좋겠지만 싸게 안 하잖아요. 싸게 안 하려고 자꾸 지금 청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니네들이 과연 온라인 은행으로서 정말 하다못해 카카오보다 나은 게 뭐냐, 카카오뱅크보다 나은 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있으니까요, 정말 도의적으로 그냥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헛소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훈련 되신 상태에서라고 가정을 하고, 월화수목 금 중에서 보통은 월요일은 중요 지표들이 거의 없어요. 월요일 날도 어떤 중요 지표가 없으니까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는데, 자, 미국의 그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있고요. 그다음에 버라이즌 통신주, 버라이즌과 로키드 마틴은 우리 SCHD 시총 상위에 있는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혓바늘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영어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저거 침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따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3일날 베이지북이 요렇게 있어요. 베이지북은 뭐냐면은 FOMC를 2주 앞두고 미국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선제적인 브리핑을 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발표가 될 거니까 시장에 영향력이 꽤 있어요. 그리고 23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 목요일은 또 실업률 지표,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에서 좀 안착하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느냐는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저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같이 떨어질 겁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 장 종료 후에는 우리 아마존이 나올 겁니다. 자, 아마존 나오고요. 자, 제가 이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전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자, 최초의 아마존 사무실은 이런 허름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기업 탐방 가보면 다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런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최초에 94년도에 이제 여기서 아마존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다브라라는 이름에서 7개월 만에 아마존이라고 회사를 이제 짓게 되는 거죠. 시작은 되게 미미했어요. 보시면은 아마존의 이 최초의 웹사이트를 보면 책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영업을 개시를 했었는데 3일 있다가 야후에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후에서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아주 미미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회사가 커지는 거죠. 돈이 필요할 때가 됐고 점차 공룡으로 가는 과정을 잘 알아본 투자자들이 이제 펀딩을 하게 됩니다. 800만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최초 회원수가 1000만 명이 넘게 되는데 불과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었죠. 벤처 캐피탈하고 뭐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한테 그 투자를 받으면서 설립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18달러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180달러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챌린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제 중국의 테무, 지금 테무 엄청 광고하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랑 마찬가지로. 근데 사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퀄리티가 진짜 많이 떨어져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커머스 시장을 좀 뭐 위협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아마존을 이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좀 보여드려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자, 테무의 다운로드 추이는 보세요. 엄청 무섭긴 합니다. 테무가 이런 온라인 상거래 쪽에서 다운로드가 1위이긴 한데 실제로 월간 활성자 수가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다운받아 놓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테무 그다음에 셰인이 올라온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마존은 보세요. 그냥 굳건합니다. 그냥 굳건해요. 아무리 얘가 치고 올라오고 정체되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마존이 훨씬 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이런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보세요. 자, AI로 발전한 물류 시스템을 아마존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는 23년에 400억 달러를 이 물류 센터에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엔드투엔드라는 그 배송 시스템이 최첨단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알리나 테무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통운에서 와요, 여러분들.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라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물류센터를 직접 보유하는 데랑 이제 이렇게 또 해외 배송할 때 이렇게 하는 데랑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오픈마켓을 통해서 이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나 오픈마켓은 검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엄청 무섭잖아요.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거를 왜 작게 썼냐, 왜 크게 안 써가지고 손님을 화상 입게 하냐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한테 80%의 책임이 있고 80% 16만 달러의 벌금과 그다음에 손해배상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 태무나 중국산 제품들의 이 리스크는 늘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폭탄 같은 시스템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존은 잘 나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그 업체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저거 보기에는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은요, 여기 뭐 어렵게 써있지만 그냥 요렇게 올라가는 추이고요. 마우스가 걸려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장하고 있죠. 성장이 눈에 띕니다.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내 시총이 6위 정도 하고 23년에 연간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구독료 수입, 저만 해도 구독자 늘어나고 수입이 얻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마존은 매년 구독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하는, 물론 멤버십 서비스지만 영상과 음악 모든 부분에서 연관되어 있고 멤버십 상품도 할인도 되고 한번 들어오면은 아마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미국의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아마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존은 골고루 성장 중입니다. 서드 파티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 그다음에 뭐 광고, 기타 온라인 스토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요. 2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도 5%, 20%, 26%, 30% 꾸준하게 성장이 두 자릿수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을 물린 거를 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려도요, 아마존에 물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제가 이때 그 예측했던 부분이 구글이 처음에 이제 배당을 시작하면서 원래 AI 빅테크들은 배당을 많이 안 하고 성장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때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서신을 내렸냐면은 메타가 배당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글과 아마존이 메타 같이 처음으로 배당하는 회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가 배당을 했는데 메타만 배당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과 알파벳도 구글도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글은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은 배당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 때,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한 시대만 풍미했던 한미반도체, 이렇게 배당이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 때 보통 이제 배당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아직 없긴 한데 배당을 발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AI 대비해서 물론 1년 동안 수익률은 높지만 생각보다 좀 주가 상승 폭이 조금 더딘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진입하시기에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배당이 없는 상태인데 배당도 기대가 되고, 실적 같은 경우에 예측치가 조금 안 좋긴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1분기,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빗이라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 지난번 실제 실적보다 지금 더 적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실적보다 적었고요, 실적보다 적었고요, 실적보다 적었고요, 실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게 솔직히 조금 적은 게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그 교두보는 마련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당 순이익 1.13달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콜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MR이라고 소형 원자력 하는 회사입니다. 원자력으로 여러 가지 발전 전기 산업 중에 한 분야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최근에 주가가 보세요, 10달러 정도 하던 게 엄청 올랐습니다. 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얘네들이 오른 이유는요, 아마존하고 SMR 소형 원자력 발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도 아마존은 못 올랐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기존 핵 폐기물을 통해서 이렇게 뭐 자기들만의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AI가 전력 소모가 심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아실 텐데, 필수적인 요소가 전력은 혹은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정작 아마존은 실적이 못 올라오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마존에 대한 그 기대치도 높고, 실제로 우리가 샀던 가격, 뭐 저희가 방송에서 멤버십 여러분들과 샀던 가격은 170불대 초반이었어요. 뭐 그때 치면 뭐 엄청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한 10% 정도 오른 건데, 그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라는 회사인데,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때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급락한 적. 그러고 나서는 세상 무너질 것처럼 진짜 20% 급락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다 회복하고 지금 고점입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미국 주식은요, 뭐 실적 발표에 되게 민감합니다. 만약에 아마존을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폭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한다라는 특징이 미국 주식에는 되게 좋은 특징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을 놓고 돌아보면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면서 얘가 1등, 얘가 1등, 얘가 1등, 얘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꾸준히 혁신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시대를 바꿔놓을 만한,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망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물류, 우리도 쿠팡 없이는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그런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물리면은 좀 더 산다라는 각오로 일단 이런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나는 개별 주식은 아직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피로 시작을 해보세요. 제피라는 ETF는 커버드 콜입니다. 우리 타미당 같은 커버드 콜인데, 타미당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의 매도 비중을 40% 정도로 정해놓잖아요. 근데 얘는 정해놓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좋은 종목들을 구축해놓고 20% 안에서 커버드 콜, 옵션 매도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해서 배당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 플랫폼스 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알파벳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을 나눠서 투자를 하면서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피는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7.05% 정도의 배당이 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 주식은요, 오늘이 가장 최고가입니다. 24년 들어서도 40번이나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너무 하락에 대한 부담보다는 떨어지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한국 주식 물리는 것보다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많고 할 것도 많아요. 찬찬히 여러분 너무 급하지 않게 같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